부동산 규제 싹 푼다. 예. 강남, 사구, 용산 빼고 거의 다 풀었어요. 예. 자, 이렇게 정부 규제가 풀면은 좀 살아나겠죠. 살아나는데 데드캣 바운스, 가짜 반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변수를 반드시 봐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면 그때가 취임 한 1년 만에 강남 상구를 제외한 투기 과열 투기 지역을 해제했어요. 예. 그러면 2008년에 했을 때 그 다음에 2009년 집값이 올랐네. 그거 아니거든요. 2013년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규제 완화했어도 결국은 살아나는데 상당한 3, 4년이 걸렸어요. 예. 자, 2023년. 자, 올해 이제 개면연인데요. 연초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바쁩니다. 지금 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이게 프랑크 나이트 예. 글로벌 기관에서 최신 자료입니다. 작년 예. 3분기까지 예.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이 조사 대상국 56개국 중에 폭락 1위를 기록했어요. 그래프가 보니까 네. 실제로 거의 그리고 세계 56개국 평균이 8% 올랐어요. 예. 근데 한국이 마이너스 7.5로 예. 전 세계 넘버 1으로 폭락했어요. 근데 예. 이게 21년 3분기 조사에서는 예. 한국이 상승률 26.4%로 예. 상승률 2위. 야,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극이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막 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나라 넘버 1. 물론 예. 조사마다 좀 다를 거예요. 예. 다른 조사에서는 뭐 3위인데 어쨌든 한국의 폭락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많이 떨어진 나라를 보면 단기 변동금리 특히 많이 떨어진 나라가 캐나다, 예. 뉴질랜드. 근데 한국인데 예. 대개의 경우에 이게 미국은 30년 고정금리예요. 예. 그래서 금리의 충격에 그래도 좀 이렇게 방파제가 있어요. 음. 근데 뉴질랜드 2년, 예. 한국은 그냥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많은 나라들의 낙폭이 큰 것 같아요. 예. 거기다 한국은 전세가 예. 그렇죠. 전세라는 게 또 있죠. 예. 레버리지 리스크가 굉장히 네. 커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자, 올해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저희도 사실 땅짓구에서도 조사를 했었는데 네. 96% 전문가 96%가 떨어진다. 자, 여기 이제 파이낸셜 뉴스가 무려 네. 122명한테 여기 해봤더니 더 많이 했네. 예, 여기도 절대적으로 떨어진다죠. 네. 2.5% 미만이 23.5%, 예. 2.5에서 5% 미만이 40%, 예. 5% 이상 하락이 27.8%. 90% 이상이 하락한다. 예.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 네. 10명 중에서 9명이 수도권 집값 하락한다. 하락세 이어갈 예. 것이다. 그 중에서 이제 강남 3구 예. 8명이 하락한다. 예. 10% 이상 하락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고 5%에서 한 10% 정도의 하락이 많더라고요. 예. 얼마나 떨어질까요? 예. 참 어렵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여기가 제일 높게 봤어요. 왜냐면 실질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13% 하락한다. 예.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예. 여기가 재미있는 게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전망을 한 걸 보니까 작년에 예. 13% 예. 전국이 그러니까 수도권이 올해 18% 떨어졌는데 올해 13% 하락할 거다라고 예. 했어요. 여기 조선일보에서 전문가 7명한테 예측했더니 예. 어쨌든 집 전세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집 사지 말아야 되나요? 글쎄요. 저희 조사에서는 집 사지 말아라고는 안 나오긴 했는데. 근데 역시 가장 큰 변수가 예.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꼽는 변수가 뭐냐? 금리입니다. 금리.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리가 너무 급속도로 오르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졌고 예. 그게 작년 3, 4월부터 금리가 미국발 금리 폭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 영향이니까 일단 새 금리가 천정을 쳐야 예. 집을 사든 말든 할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예. 그 중에 이제 보면 근데 지금 와서 약간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집값 떨어진 거 보면 벌써 이미 30% 잠실의 주공 5단지 고점 대비해서 예. 대포 주공 5단지도 33% 떨어졌어요. 잠실에서 30%. 그러니까 벌써 이미 30%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예. 경기도 가면 더 황당해요. 경기도 화성의 월드 메리디안 52%, 호평동의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 49%. 인천으로 가면 또 지난번에 저희 한번 했죠. 다뤘었죠. 예. 예. 9월 힐스테이트 53.2%. 반토막도 반토막. 넘었네요. 예. 그다음에 청락국제금융단지 51%.
대구 53%.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진다. 이게 물론 이게 예. 그러면 끊임없이 떨어질 거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계상으로는 뭐 한 2~3% 떨어졌는데 예. 실제 일부에서 거래된 금매물들이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반등하는 시점을 24년 이후로 봐요, 보통은. 예. 그렇지만 올해에 이미 최저점에 근접한 물건들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최상욱. 그 다음에 이현철 소장 최소 5년은 하락한다. 한문도 교수님은 3년 하락한다. 김기현 대표 2024년, 2025년 중 좋은 기회가 온다. 김경민 교수님 아까 2026년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쇼킹 부동산 올해 삼토시는 2026년, 27년. 그러니까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락이나 반등을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너무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충격, 그 다음에 역전세란,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과거에도 집값이 떨어진 경험이 몇 번 있지만 IMF 외환위기처럼 급격히 떨어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폭락의 역사를 보면 90년대 L자형 침체를 했어요. 그때는 신도시 200만 가구 공급됐는데 이게 한 90년 하락세로 전환해서 한 5, 6년 떨어졌어요. 2차 하락이 뭐냐면 IMF 때 98년에 14% 하락해서 다음에 12% 급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격히 올랐다 뭐 여러 가지 했는데 3차 하락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더블자형 침체했는데 여기도 보면 4년간 하락했어요. 그러 대신 떨어질 때는 보면 좀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이번은 어떻게 될 거냐. 이 보면 IMF 외환위기 때 보면 우리가 금리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금리가 15%. 그 당시에 회사채는 20%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외환위기 와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금융시장이 개방되고서 대출 여건이 개선되면서 이제 쭉 됐어요. 보면 여기 회사채 3년물을 보면 24%까지 올랐다가 한 1년 만에 8%,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 자, 우리가 일부에서 지금 급반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다시 위치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외환위기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외환위기 때 집값이 떨어졌던 게 금리가 사실은 자금 조달이 안 된 거예요. 금리가 24%니까 시장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떨어지는데 지금이 그때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V자형 반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외환위기 때 보면 98년하고 99년 보면 GDP 플러스 7.3, 소비 지출 플러스 6.1, 설비 투자. 그러니까 딱 IMF 구제 신청을 한 지 1년 만에 위기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수출이 팍 늘고 그 다음에 IT 업계 호황이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V자 반등의 조건이 뭐냐? 금리가 급격히 낮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가 급격히 풀려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한 3월이나 4월쯤에 해서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돼서 미국 금리가 확 떨어지고 우리 수출이 확 늘어난다. 그러면 저는 올해 하반기가 반등의 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올해 원래 한 번 정도는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한 두 번쯤 더 오른다. 그러면 반등이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정적으로 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기 반등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지금 오늘 발표하잖아요. 문정부 때 했죠. 부동산 규제 싹 푼다. 강남, 사구, 용산 빼고 거의 다 풀었어요. 자, 이렇게 정부 규제가 풀면은 좀 살아나겠죠. 살아나는데 데드캣 바운스, 가짜 반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 네 가지 변수를 반드시 봐야 돼요. 금리, 미분양, 전세, 주택구입 부담지수. 이 네 가지를 봐야 우리가 아무리 이건 쪽집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 폭락을 쪽집게로 할 수 없었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금리 폭등이 본인들은 예측했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측하신 분이 있습니까? 미국 금리가 0.5%에서 4%까지 오른 걸 예측할 분이 있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금리의 변화가 촉발한 것, 금리 변화가 또 올해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전세와 주택 이 네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걸 정해 드릴 거예요. 자,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일부에서는 금리 가격을 무시했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면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하락에 영향을 끼쳐요. 한국은행에서 한 거 보면 1% 올리면 1차 년도에 0.75, 2차 년도에 1.3% 하락하는 거 되는데 지금처럼 여러 차례 누적적으로 오르면 그 충격이 더 크겠죠.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 재작년 17,000가구까지 떨어진 게 작년 10월에 58,000가구까지 건드려. 지금 아마 한 6만, 7만쯤 되는 거예요. 정부는 6만이 넘으면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있죠. 근데 지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건교부는 10월 통계까지 발표를 안 했지만 자체 집계해 보니까 한 6만 3, 4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12월 말로.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 16만 가구까지 있었지만 이게 되면 한 7, 8만 가구까지 금방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세 폭탄인데 전세가 2020년, 21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럼 21년에 늘었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재계약이 돌아오는 시점이 올해예요. 그러면 떨어진 가격, 역전세 대란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강남 잠실 집주인도 수억 원 보증금을 토해낸다. 그러니까 가령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값을 끌어내리는 것. 이 부분이 전세란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집값 올라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해 안정이 되느냐 마느냐. 조기에 안정이 되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만 되더라도 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내후년부터는 좀 안정이 되겠지만 올해는 전세 시장의 이 역전세 대란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214까지 이제 3분기에 나왔는데 뭐 120, 130, 뭐 적어도 요 정도까지 내려와야 이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네 가지 지표들을 같이 보면서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가 조금 명확하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등의 지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반등하는 그런 지표가 나오면 시장이 반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규제를 또 많이 하잖아요. 싹 푼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규제 풀면은 집값이 반등을 할까? 여기 보면 여기 한겨레 최종훈 기자가 썼는데 무슨 소리냐? 규제 풀었더니 이미 경기도 규제는 상당 부분 풀렸잖아요. 더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보면 그때가 취임 한 1년 만에 강남 상구를 제외한 투기 과열 투기 지역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2008년에 했을 때 그 다음에 2009년 집값이 올랐네. 그거 아니거든요. 2013년까지 떨어졌어요.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결국은 2012년에 강남 상구 투기 지역 해제했어요. 결국 강남 상구를 해제하고 나니까 2013년, 14년에 이제 반등 어떤 전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보면 당시에 썼던 게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 단기 보유 양도세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감면 및 취득세 감면 이렇게 하니까 지방에서 막 이제 주택을 사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이 기사가 2009년에 강남 상구 투기 지역 해제가 그리도 급하냐 이때 당시 이렇게 하니까 MB 정부의 역주행이라고 그랬는데 역주행은 고사하고 이런 규제 완화했어도 결국은 살아나는데 상당한 3, 4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이 네 가지 지표를 보면서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프라이싱 전략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집에 가격이 그러니까 집값이 무한정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고점 대비 빚을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격 포인트를 좀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집이 갖고 있는 로케이션의 가치라든지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저희도 땅 짓고 자체적으로도 이제 전문가
조사도 네. 했고 또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잘 설명하셨지만 사실 좀 너무나도 좀 이게 좀 보는 그 분석 툴이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뭐 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를 떠나서 일단 뭐 당장 뭐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뭐 멈출 거다 하락을 멈출 거다 예상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올해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들을 하시니까 일단 그거에서는 일치를 하는데 네. 뭐 언제 그러면 어떤 액션을 우리가 취할 네. 거냐에 대해서는 또 좀 너무나도 다른 포지션들을 취하고 계셔가지고 좀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저는 뭐 저런 네 가지 정도의 지표를 꾸준하게 살펴본다면 뭐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는 네. 뭐 말씀하셨지만 작년 시작할 때도 예.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에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저희가 그 쪽지게처럼 하고 예측하기는 좀 이제 쉽지 않은 것 작년에도 같아요. 저희 기억에는 이제 올해는 하향 조정 될 거다. 네. 하향 조정이 될 거고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렵지만 예. 근데 이제 변수가 금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여러 번 작년에도 했죠. 했었죠. 언제가 반등이다.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우리가 뭐 점쟁이가 찍을 아니니까 수는 없죠. 찍을 수는 네. 없지만 최소한 이 여러 가지 이제 실거래까지 이게 봐야 될 거예요. 금리나 특히 전세. 요즘은 올해 가장 큰 변수가 역전세 대란이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냐. 역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췄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심해지면 굉장히 집값이 더 마이너스로 떨어질,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일부 거래되는데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지만 예. 그 급매물의 가격이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시장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정도의 지표를 보시면서 네. 한번 이제 지켜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